지난 주말을 앞두고요. 정말 분통 터지는 방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북 정읍시의 내장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내장사 대웅전이 화재에 전소된 건데요. 이 사찰에 머물던 승려가 술에 취해서 벌인 일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금요일 밤 내장사 대웅전 건물이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봤지만 나무로 된 건물이다 보니까 불길이 워낙 거세서 진화가 여의치 않았는데요. 이 새벽녘엔 뼈대만 남은 건물은 날이 밝으면서 폭석 주저앉기까지 했습니다. 대웅전을 떠받치던 기둥은 숯덩이가 돼버렸고 지붕이 기와는 바닥에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이고. 돌로 된 기단만 남아서 건물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세상에 보세요. 아이고 잿더미 진짜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이번 내장사 화재로 인해서 추산되는 피해 액수가 소방서 추산으로 17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최진봉 교수님. 내장사라면은 우리가 그 단풍으로 유명한 내장산에 있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을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방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년 고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곳인데 저렇게 불이 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시뻘건 불길 보세요, 세상에. 저기 처음 저절이 생긴 636년이에요. 636년에 정읍 내장산에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제 건물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1566년에 내장사로 이름을 바꿨고 그리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었습니다. 그럼 안한전이었군요. 그리고 다시 재건을 했거든요. 그리고 1951년도에 한국전쟁 때 또 한 번 완전히 불탑니다. 두 번째 불이 타고 재건을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누전이 발생하면서 한 번 더 잿더미로 변해서 그때도 다시 이제 완전히 없어졌는데 소실이 됐는데 2015년도에 정읍시가 시민의 성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정읍시 예산까지 합쳐서 총 25억 원을 들여서 다시 복원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불로 지금 네 번째 소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장산에 있는 내장사가 너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네 번째 또다시 소실이 돼서 이 정읍시에 있는 분들이나 내장산을 좋아하고 내장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앞에는 가슴에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정말 내장사의 역사를 쭉 되짚어 보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에 화마가 무려 4번이나 핥히고 갔어요. 이번까지요. 안진윤 기자님,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데 화재 사건의 원인을 알면 더 분통 터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일 금요일 오후 6시 반쯤에 50대 승려가 경찰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장사에 불을 질렀다고요. 소방당국은 곧바로 대응 1단계를 발동하고 출동을 했는데요. 오후 7시 53분, 1시간 반가량 지나고 큰 불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실된 다음이었는데요. 이 50대 승려에게 방화 이유를 물었는데 그 대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뭘까요?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서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는요. 승려가 화재를 즉 방화를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승려가 음주 상태로 불을 질러요? 장유미 변호사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본인은 자신이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해서 그 감정을 못 이기고 불을 질렀다고 했는데요. 내장사에 계시는 대우 스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예, 그 사찰 내 스님과의 불화나 다툼은 그동안 전혀 없었다는 거고 경찰에서는 뭐 섭섭한 감정을 토로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스님들도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불이 난 그날 오후 4시쯤에는요. 다른 사찰에서 온 스님과 다가를 즐기면서 내장사에 오니까 내가 너무 다른 분들이 나한테 잘해줘서 좋다, 고맙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불과 2시간 뒤에 왜 이런 불을까지 지른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우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변에 같이 수행하던 평소에 같이 수행하던 동료 스님과 또 이 사건을 지금 맡고 있는 경찰 얘기까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적인 거죠, 그거는. 전혀 싸워본 적도 없고 말도 통한 적도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너무 억울해요, 진짜. 이거 오명을 쓰고 해요.
승려 생활을 한 20년 뭐 했다는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직책을 갖고 있다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자격지심도 있지 않았었냐 생각이 돼요. 최진봉 교수님, 예. 더 충격적인 게 이제 입문한 승려도 아니고 20여 년간 이 절밥을 먹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이 이제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법원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구속 적부심 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했던 말도 뭐라고 얘기냐면 취증이라 순간적으로 판단이 흐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승려가 음주를 하는 것도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다가 취증이라 불을 불렀는데 대웅전에 불을 질러요? 아유. 저 본인이 수행을 닦는 곳이잖아요. 그 장소는. 그리고 그 절에 가장 중심에 있는 장소고 부처님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다 불을 질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승려의 생활을 20년 동안 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물론 나중에 뭐 정읍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립니다. 네. 또는 불교계에도 죄송한 마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그게 사실은 이 죄송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저는 승려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이제 도주하지 않고 내장사에 왜 있었냐고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고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저는 먼저 본인이 승려로서 올바른 수행의 과정을 겪었다고 하면 술도 마시지 않았을 것이고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일반인들이 와서 화난 마음을 다스리러 절에 와서 스님들한테 상담도 받고 말씀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르치는 분이 돼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시는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깊이 반성하시고 벌도 발게 받으시고요. 또 혼자 스스로 많이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노도 분노지만요. 지금 당장 이 상당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내장사, 평소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단풍철이나 나들이철 때는 늘 많은 이 행락객들도 찾지만 평소에 많은 불자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위패를 모신 분도 많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무로 된 것이 위패거든요. 네. 근데 조각 잔재만 남아서 못 찾죠. 쳐다볼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냐고요. 남편 위패가 있어서 못 찾죠. 못 찾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좀? 시간이 언제 걸려서 지었는데 또 이렇게 이런 사고가 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이제 복원을 했잖아요. 그 너무 좋아가지고 올 때마다 한 바퀴씩 돌아보고 그랬는데 또 이런 사고가 나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한마디로 지금 저분의 말씀처럼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 불을 낸 승려라는 사람 앞서 도주하지 않고 내장사에 머물렀던 이유를 밝히면서 다른 주변 산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머물렀고 신고했다. 혹시라도 이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처벌을 좀 형량을 낮춰볼 요량인가요? 어떻습니까? 자수를 했다는 것 자체로 형량을 낮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그렇게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네. 실제로 경찰이 이 50대 승려에 대해서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도주의 우려 등을 들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하는 건조물에 방화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으로 상당히 무거운 데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 정도 사안이라면 비록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 승려라는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요. 지금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내장사, 그 천년고찰이란 내장사 많은 피해가 났고요. 그리고 위패를 모신 분들 피해도 났고요. 그리고 지금 불교계가 위신도 추락했잖아요. 어디서 술을 마시고 방화를 해요? 정말로 따끔하게 법이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랄한 범죄를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그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사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한 30대 부부가 지난달 8일 경기도 용인시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인 10세 여아에게 물고문을 가합니다. 즉 손발을 묶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 빼기를 반복합니다. 30분간 이어진 학대 결국 A양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A양의 사인은 속발성 쇼크 및 익사입니다. 속발성 쇼크는 선행하는 외력이 있고 이 외력으로 인해서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 상태가 야기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세상에. 1차 부검한 부검의의 사인 결론과 동일합니다. 아니 사랑으로 감싸줘도 부족할 저 아이에게 10살입니다. 이제 겨우. 저 사람들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장현민 변호사님. 네, 이게 바로 가해자가 이모 부부인데요. 이모 부부는 사건 초기에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됐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가 진행된 결과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부부 무속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에서 귀신이 씌었다라고 하면서 구마의식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익사에 이르게 된 이 물고문도 사실상 구마의식의 일환으로 했던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범행 일체를 이 무속인의 남편인 국악인 이모부도 함께 도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처음에 이모 집에 갔을 때는 폭행이 시작되지 않았다가 한 달 반 정도 경과해서 폭행이 시작됐다는 점도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무속인이었답니다. 이모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이모라는 사람의 남편은 국악인이랍니다. 굿등을 도와주는 국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송구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묻힐 뻔한 이 사건 어떻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이 이모 부부는요, 조카가 숨을 쉬지 않으니까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면서 119에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 아이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요. 아유.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구급 대원들과 의료진들이 아이 몸을 보니까 멍자국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신고를 했고 결국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일이 학대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숨진 10세 여아는요, 지난해 11월부터 이모 부부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는데요.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후인 12월 말부터 이 폭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급기야 1월 24일에는 물고문을 자행하기도 했고요. 2월 7일 사망 전날이죠. 그때는 폭행이 4시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망 당일인 2월 8일에는요. 물고문에 앞서서 플라스틱 파리채로 무려 3시간가량 때린 것으로 확인됐고 총 14차례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더 분노가 치미는 건 이 14차례의 학대 중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학대도 있었다면서요. 최진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설명하기도 정말 싫은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면 1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영상이나 사진이 너무 많아요. 찍어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자신들의 범행을 찍어놓는다고요? 찍어놨어요. 예, 찍어놨어요. 그 사진과 영상 중에 무슨 영상까지 있냐면 1월 20일 날 본인들이 키우는 반려견이 있었어요. 그 반려견의 배설물을 아이한테 먹게 만드는 장면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면수심이냐. 인간의 탈을 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본인의 조카에게 했던 것이고 잘못된 이 무속신앙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비유를 하면요. 짐승이 오히려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부족한 이 사람들의 범행. 그런데 대체 할 말이가 있었을까요? 영장심사에 출석했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학대했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잠시만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다고요? 네, 잠시만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네, 기자님들도 형사님들도 너무 정해놓고 자꾸 질문만 하시는 것 같아요. 혐의를 부인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말 잘못했다 생각은 하는데 네,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최진봉 교수님, 예. 저희들뿐 아니라 지금 시청자분들이 귀를 의심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한다는 말이 예. 잘못은 했는데 지금 다 정해놓고 경찰이나 언론이나 다 정해놓고 정해진 것만 묻는다? 할 말이 많다? 지금 자기가 오히려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들려요. 제가 볼 땐 반성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말은 지금 반성하고 있다. 제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앞에 부분이 진심이거든요. 뒤에는 본인에게 쏟아지는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피해보려고 저는 했던 말이라고 이해가 안 돼요. 앞에 부분에 전제를 이렇게 많이 달았어요. 할 얘기 많다. 정해놓고 수사를 한다. 아니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인간의 입으로 올릴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하고 아이를 물에 고문해서 죽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게 뭐 거짓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잘못된 부분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이런 분이라고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더 끔찍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인정머리 없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아이를 학대하고 그게 정당화된다고 본인은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요, 반성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반성할 때까지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김유진 아나운서, 저 이모라는 사람과 그 남편은 자식이 없어서 평소에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온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에 이 아이들은 다른 친척 집에 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지금 친자녀에 대한 아동 학대는 없었는지 그것을 조사하고 있고 현재 아이들은 아동전문 보호기관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참 진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검을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분도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검찰은 이모 부부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양의 시신에서 광범위한 피하 출혈이 발견되고 왼쪽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한 외력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나아가서는 A양의 식도에서 탈구된 치아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치아는 물고문 도중 빠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잔혹한 학대 행위라면 A양이 사망할 것이라는 것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이 살인죄로 기소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그럼 이 아이의 친부모들은 없었던 거예요? 대체 뭐하고 이 상황이 이 지경까지 되도록 대체 뭐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친모가 아이를 키우다가 본인의 언니 집에 아이를 맡긴 건데요. 이 여성 본인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아이의 시인 귀신을 쫓겠다면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바로 언니네 집으로 보낸 겁니다. 실제로 이 나뭇가지는 아동을 학대하는 데 그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마의식을 한다는 어떤 그런 명목으로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또 방임했다는 그 부분을 이 친모도 알았을 거라는 게 현재 검찰 입장입니다. 그 10살 아이 수많은 폭력과 학대를 당하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소리쳐 외쳤을까요?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늘나라에서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을 거예요. 반드시 이 사건 죄값을 달게 받는 그 순간까지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달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재원에 손님이 찾아왔다는데 그다지 달갑지는 않은 손님 같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한적한 마을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동네를 비추는 CCTV를 보시면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 차량 한 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량이 곧 멈추게 되는데 이 차량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마을의 분재원 앞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차에서 내린 남성은요.
문이 아니고요. 옆에 보시면 천장을 통해서 분재원 안으로 침입을 했는데요. 그러네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 거리더니 그리고서는 얼굴을 황급히 가리고 지금 화면이 돌아갔죠. CCTV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린 겁니다. 아하. 미심쩍은 모습을 보인 이 남성, 대체 이곳에서 뭘 한 걸까요? 혹시 장윤미 변호사님 값비싼 분재를 슬쩍 하러 온 겁니까? 사실 훔쳤다면 나중에 붙잡히면 뭐 회수라도 할 수 있으니까 피해가 그나마 적었을 텐데 이 남성은 그야말로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어허. 한 20분 동안 분재를 톱으로 자르고 발로 밟고 이렇게 해서 훼손된 분재가 무려 120여 점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네, 지금 훼손된 모양 보이시죠? 경비 시스템이 울리기 전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절반 이상이 훼손이 되면서 그 피해 금액만도 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에 분재는 뭐 크기가 작아도 상당히 값비싼 것도 많잖아요. 보세요. 저런 분재들이 하루아침에 다 잘려나갔습니다. 나뭇가지가. 그런데 저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남성. 앞서 보니까요. 안진용 기자님.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뭔가 나름대로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습니다. 네, 이 침입한 남성 침입한 모습도 CCTV에 분명히 잡혔거든요. 그런데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요. 외투가 달린 모자까지 써서 본인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게 했고요. 아하. 게다가 범행 장면이 찍히지 않게 하려고요. CCTV 방향을 돌려놓는 주도 면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다음 날 저 분재 이제 문을 열었던 주인분은 너무너무 경악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범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도 한 2번 정도 차가 온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2번 움직인 차를 이제 찾아낸 거죠. 그거는 또 옆에 고속도로 접해가 있어갖고 교통량이 많거든요. 마침 그 차가 유턴을 하는 바람에 CCTV를 추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어느 한 곳에서 이제 차 넘버가 떠버렸어요. 공범이 차가 나왔는데 그 사람하고는 이 피해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통화 내역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의심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실시간 추적을 통해 갖고 이제 검거를 했는데 검거 장소에 그 사람이 또 같이 있었어. 본범이 함께 있다 보니까 그 본범은 이제 긴급 체포를 하게 되죠. 역시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의 눈썰미와 이른바 촉이 뭔가 발휘된 사건 같습니다. 경찰이 일단 분재원 내부 CCTV로 범죄 행위를 포착한 이후에 피의자의 신원과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분재원 일대 100여 개의 CCTV를 추가로 분석합니다. 이 100여 대의 CCTV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겠죠. 그 결과 이 사건 당일 분재원 일대를 오고 간 차량 한 대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이릅니다. 아하. 이제 검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 분재원에 직접 잠입해 재물을 손괴한 60대 남성과 차량 소유자인 공범을 검거하기에 이릅니다. 이어서 경찰, 이 60대 남성은 특수 건조물 침입, 특수 재물 손괴, 그리고 공범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의문점은요. 최재문 교수님, 저 남성이 몰래 저 분재원에 들어갔는데 값비싼 분재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앞서 보셨듯이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 분재원 대표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지금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분재원 대표와 민사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앙심을 품고서 이 분재원 대표에게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훔치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분재원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어서 분재원 이 대표가 엄청난 피해를 받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 결국 민사소송에 대한 안갚음, 그 과정에서 이런 화풀이의 과정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사건이고요.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사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처벌 달게 받길 바랍니다. 연예인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연예인들이라면 다 원하겠죠. 그런데 이런 일로 오르내리는 것은 그다지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가수 겸 요즘 예술가로도 활동 중인 솔비 씨가요. 지난해 12월 한 케이크를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곧 이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대미술가 제프 쿤스의 작품과 유사해서 표절 논란이 일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솔비 씨는요. 해당 케이크는 제프 쿤스의 플레이도어 작품을 보고 영감을 받아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보이는 저작품입니다. 자유로운 방식으로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었다고 한 건데요. 결국은 이게 표절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오마주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곧바로 밝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는데 향후 솔비는요.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 더 무게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본인의 심경을 재차 전했습니다. 아하. 이 케이크 표절 논란과 관련한 솔비 씨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차근차근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진짜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시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그냥 딱 잠깐의 그 순간적으로는 되게 고통의 시간들이었긴 했는데 요 단시간에 넓혀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도 했고 왜 케이크 다 예뻐야 돼? 라는 접근도 있었어요. 미에 대한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방식이라는 표현으로 케이크를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접근한 거거든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솔비 씨 케이크가 지금 저 표절 논란 말고도 또 다른 논란거리를 나왔다는데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곰팡이를 돈 주고 구매해 아이들이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이 구매자에 따르면 이 솔비 케이크로 유명한 한 카페에서 케이크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 카페는 이 솔비 씨가 양주의 개인 작업실에 오픈한 카페의 체인점으로 시흥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카페에는 솔비 등 연예인이 만든 케이크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매자는 색색의 크림이 가득한 케이크라 겉에서부터 먹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뭔가 맛이 이상해서 케이크 속을 잘라보는 순간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왜요? 케이크 빵 속이 곰팡이로 가득 차 빵은 거의 못 찾아볼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케이크입니까? 진짜 있네요, 저 곰팡이가. 구매자의 가족들이 전부 케이크를 먹은 상황이었고 14개월 된 아이까지 케이크를 먹었다는데 구매자의 아내 불안감에 떨고 가족들은 전부 구토, 설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 케이크를 지금 육안으로 봐도 곰팡이가 지금 피어있는 게 선명하게 보이는데 저 케이크를 드셨답니다. 세상에 구매자가 장현미 변호사님. 네, 그래서 놀란 마음에 당장 그 베이커리를 찾아갔겠죠. 그래서 성의 있게 대응을 했다라면 이렇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텐데요. 해당 그 사장은 아이가 괜찮냐 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돈부터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큰 금액이 아니라 한 몇십만 원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13개월 아기도 지금 이 케이크를 먹었다라고 했더니 아기가 괜찮냐, 뭐 아기가 배탈 나진 않았냐 이렇게 묻진 않고 그렇다면 최대치로 200만 원 이상으로 합의하긴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 구매자의 분노를 야기를 했습니다. 그마저도 200만 원 중에 절반은 카페의 상품권으로 주겠다고 했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렇게 됩니까? 어떤 일이 터지면 일단은 돈으로 뭔가를 해결하는 게 먼저 떠오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사람이 지금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고 구토 설사에 지금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말이죠. 네,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가 안 나왔잖아요. 결국 SNS에 사과문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전시용과 판매용 케이크가 같이 섞여 있어서 당시 손님이 전시용을 보고 판매용으로 알고 이걸 구입을 원하셨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즉 손님의 책임으로 손님 탓이에요? 네,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게다가 이어서 아르바이트 직원도 구별을 못해서 결국은 실수로 판매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번엔 또 아르바이트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이게 정말 이게 사과문인지 변명문인지 모를 그런 사과문이 올라왔는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본 그 가족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솔비 씨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됐다는 글이 적혀 있었어요. 즉 손님보다 연예인을 더 걱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와, 대박 사건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도리어 피해를 본 사람의 화를 돋구는 일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누리꾼이 볼 때도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 어떤 이유의 화를 막론하고 이런 케이크 판매됐고 그 케이크를 드시게 한 것 자체
100번 사죄한다. 어떤 건강상의 피해가 있다면 그거 다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죠. 아니 지금 말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누리꾼들도 그래서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애초 전시용과 판매용을 같은 공간에 둔 것 자체가 문제다. 네. 손님과 아르바이트에게 책임 떠넘기는 거 잘못됐다. 직원도 구별 못하는 걸 손님이 어떻게 구분하냐. 네. 고객 피해보다 솔비에게 간 피해가 걱정한 듯한 이 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난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안진영 기자님 혹시라도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까봐 그 케이크를 판매하는 업체 대표가 솔비 씨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비 씨가 직접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일단 자신의 그 만든 케이크로 이름 알린 카페에서 이 곰팡이 케이크가 나온 거에 대해서 솔비 씨가 사과와 유감을 전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아이가 그 케이크를 먹었다는 사실을 듣고 저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저 역시 피해자분께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최선을 다해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겠다라고 고개 숙였는데요. 네. 사실 이 곰팡이 케이크의 판매 자체는 솔비 씨의 잘못이 분명 아닙니다. 근데 이 케이크의 모티브가 이게 솔비 씨한테 나온 거였고 또 솔비 씨가 이 케이크를 두고 표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대중의 시선이 더 곱지 않은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솔비 씨란 이름이 붙어서 이 일이 더욱더 커졌고 더욱더 일판부화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올바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에도 모자랄 판에 연예인 걱정을 먼저 하는 저 케이크 판매 업체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정말로 손이 발이대로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인들의 먹방은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여기요. 와, 눈길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먹방의 고수, 한 사람은 이제 먹방으로 뜨는 꿈나무라고 하는데요. 대체 주인공들 누구니 먼저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와, 기가 막히다. 와, 색깔 예술. 색 너무 이쁘지 않니? 와, 색깔 기가 막히네, 형. 미안하다, 반땅하자. 잡았어요. 자, 복 많이 받으서 돼지복. 정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아, 이만큼 좋아하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어야 돼. 그래야 끝까지 즐기는 거야. 인생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큰 행복이 바로 식탁에서의 행복이라는 거야. 향이 확 끝내주는데 얘. 피날레. 마지막 참기름이, 어우. 호동이보다 맨찌개가 한숨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형 빨래 같습니다. 무슨 면이. 진짜 수건 같아. 진짜 수건 같아.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엄마야. 이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들어간다, 들어간다. 엄마야. 이야, 진짜. 그거지. 아우. 와. 뭐든 입안 가장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고, 저도 모르게 침이 그냥 막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진영 기자님 참 맛있게 드시네요, 진짜 김준현 씨. 네, 이 방송은요 돼지 반마리를 발골해서 먹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돼지 비계와 이 솔잎으로 코팅한 가마솥 뚜껑 위에서 오겹살을 굽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김준현 씨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계가 오일리하지 않고 모이스처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비계가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고 아주 촉촉하다라는 얘기를 좀 더 영어로 고급스럽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이외에도 갈비살, 갈매기살, 모든 고기 카레볶음 등 쉴 새 없이 먹방이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거든요. 평소에도 식사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에도 5시간 정도는 먹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분들이요. 먹으면서도 사실 김준현 씨는 방송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모로 참 면치기 하는 거 보세요. 와, 그렇죠. 대박 사건입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김준현 씨가
자신에 대해서 무조건 많이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서운할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자신만의 음식 철학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허. 그런데 알고 보니까 김준현 씨가 한국 외국어대학교 철학과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뭐 철학과 출신이니까 야. 음식 철학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기는 무리이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얘기를 해보자면 이분이 정말 먹방에 관한 어록이 많아요. 이름하야 위장 김선색, 김준현의 먹방 어록입니다. 하나씩 아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첫 번째. 누가 면을 씹냐? 면은 가는 대로 놔두는 거다. 아까 면치기 하는 거 보셨죠? 그러네요. 아마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냉면의 가위질은 죄악이다. 오, 냉면 맞아요. 면이 상처 입는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케찹은 지우개를 찍어도 맛있고 튀김은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야. 이건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는 늘어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지금 4개 정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말들이 있지만 4개만 소개를 해드렸고 이걸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준현 씨가 단순히 많이 먹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먹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야. 느꼈습니다. 자, 나름대로 먹신으로서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면 이 철학을 소중한 자녀들한테도 전수해주고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만 둘. 3살, 5살입니다. 3살, 5살. 말 너무 잘해요. 그럼 식성은? 조기 교육을 좀 시켰죠. 어떤 조기 교육을? 이유식을 가다가 이유식을 이제 국물로 하는데 국물에 밥 말아주는데 내장탕을 빨리. 몇 살 때 첫 내장 했는데? 3살 때. 3살 때 내장탕을 먹었다고요? 그 내장탕을 막창이나 질긴 거 말고 양이죠, 양곰탕. 그걸 사다가 잘게 쓸어요. 고기 국물이기 때문에 정말 잘 먹어. 조기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뭐야? 나중에 그 딸들이 한 사춘기 지나면 아빠랑 좀 멀어진다는 소리를 이미 지레 겁을 먹고 식성이 같아야 같이 맛집 댕길 거 아니야. 근데 딸이 해가지고 아빠 오늘 이번 주에 내장탕 먹으러 가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 중학생 딸이. 장윤미 변호사님 살다 내장탕 조기 교육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 조기 교육 당하고 있는 3살, 5살 딸이 태내에 있을 때부터 이 교육이 시작됐다라고 하는데요. 예, 입덧을 대신 아내분을 대신해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먹고 싶지만 못 먹는 부분을 그렇게 김준현 씨가 대신 먹고 실제로 본인 입에 땡기는 게 아내분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었다고 하고요. 아하. 지금 3살, 5살 딸은 선짓국의 선지를 마치 푸딩처럼 떠먹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교육에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은 철학도 철학인데요. 일단은 화면상에 비치는 모습은 최재문 교수님. 예. 일단 김준현 씨는 많이 먹잖아요. 네, 많이 먹죠. 촬영을 위해서 많이 먹을 수도 있지만 일단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없을까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죠. 사실은 저렇게 먹으면. 네. 근데 근 20년 동안 한 번도 체한 적도 없었대요. 대박 사건이네요. 그런데 체한 적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네. 언제냐면 상견례 할 때라서 아마 긴장을 엄청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아내를 6년 동안 긴 열애 기간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깊고 그 아내를 얻고 싶어서 아마 네. 상견례 때 잘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서 소 갈비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갑자기 급체가 생겼대요. 아이고. 그럼 일반적으로 급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먹잖아요. 네. 그걸 냉면으로 가라앉혔다. 음식으로 다스리는 아주 김준현 씨 뭐 그냥 대단합니다. 소갈비 먹다가 체하니까 네. 냉면으로 다스리는 능력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식치식입니다. 음식은 음식으로 다스렸는데 진짜 김준현 씨의 어떤 인생 얘기에는 음식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음식도 다 소중한 가족과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득 뭐 그냥 생각나는 음식이 집된장찌개 걸쭉하게 끓인 거랑 그 노각무침. 근데 엄마가? 할머니 이거를 그냥 당연히 계속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지고 이거 못 먹은 거예요, 노각무침을. 치매가 이제 한번 오셨어요. 치매가 와가지고 근데 할머니 되게 귀엽게 왔지, 어떻게 보면은. 할머니가 편찮으시니까 할아버지는 또 바로 옆동에 따로 계셨어. 예. 갑자기 또 뭐가 이렇게 좀 생각이 나셨나 봐. 할아버지 생각이 나신 거야. 핸드폰으로 집 전화를 눌러서 할머니 주고 나는 저쪽 방 가서 이걸 받는 거야. 할아버지 얘기 하는 거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여보세요. 할아버지랑 똑같이 해. 여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또 수줍은 거라 할머니가.
그냥 밥은 뭐 드셨나. 아, 또 짠한 거야. 또 걱정이 된 거지, 할머니는. 그 정신에도. 내가 이제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절대 하지 않을 멘트를 나는 해드렸다는 게 난 아직도 난 자랑스러워. 잘했다. 밥은 먹었냐고, 잘 지내고, 사랑한다고. 내가 한 거야. 아직도 난 뿌듯해. 박성배 변호사님 참 이 개그맨답게 그 상황을 유머로 승화했습니다만 치매 걸리신 할머니를 위해서 참 커다란 선물을 해드렸네요, 진짜. 김준현 씨에 따르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나 먹는 모습을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었답니다. 참 먹음직스럽게 먹는 손자의 모습 안 예뻐할 수가 없는데 이 할머니가 치매를 앓게 됐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들으신 것처럼 김준현 씨가 할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할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않을 말, 사랑해라는 말을 했더니 할머니가 쑥스러워하시면서 참 좋아하시더라. 그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것인데 효도도 참 센스 있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김준현 씨가요, 참 철학이 있네요. 꼭 음식뿐만 아니라 이 삶에도 철학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자, 먹방의 고수 김준현 씨를 만나봤다면요, 이번엔 파릇파릇 커가고 있는 먹방 신동, 먹방 꿈나무가 있습니다.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한강라면 있잖아요. 한강라면이랑 먹으면서 이제 한강에서 좀 놀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단 완성된 거 보십시오. 이렇게 즉석라면이 완성됐어요. 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빵을 보면 단무지까지. 이거 더 맛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 맛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안에 보세요. 이게 많아요. 잼이. 오늘 먹방은요, 로제 크림 파스타입니다. 맛있어. 제가 먹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음식이. 이 시간에 이거 다루자고 해가지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안진영 기자님, 정동원 군이 먹방 꿈나무는 걸 몰랐습니다. 원래 개인 방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노래를 부르는데 저렇게 먹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먹방 콘텐츠가 개당 50만 뷰가 넘는 인기를 누리고 있고요. 그래요? 게다가 보통 이제 먹방하면 많이 먹잖아요. 근데 네. 정동원 군은 10대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이 먹기보다는요. 입이 굉장히 짧은 먹방으로 유명하고요. 먹는 것도 재밌어요. 젤리나 치킨, 과자 같이 본인한테 딱 들어맞는 것들을 먹고 있고요. 맛 표현도 귀엽거든요. 이 정동원 군이 먹방 꿈나무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옛말에도 마른 논에 물 들어가는 거랑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제일 기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팬들도 정동원 군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는 걸 보기만 해도 흐뭇하고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요? 무조건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먹으면서도 끼도 발산하고 김유진 아나운서 보니까 팬분들과 음식으로 막 대화하는 거 보고 소통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재능이며 끼며 못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요. 정동원 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속사 대표는요, 정말 천재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100억 단위로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직 미성년자다 보니까 잘 성장시키는 게 먼저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네. 지금 동원 군이 선화 예중에 재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조수미 씨 뭐 후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업과 연예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이 정동원 군 본인은 머지않아서 찾아올 변성기가 아마 고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소속사 대표도 변성기를 잘 넘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팬 입장에서도 잘 넘겨서 좋은 노래 오래오래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변성기를 잘 넘기기 위해서 안성기 씨를 좀 만나보는 건 어떨까 좀 그런 허무개그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정동원 군은 변성기 잘 넘길 거예요. 그런데
노래 실력은 정말로 변성기가 찾아오더라도 아마 변함없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도합시다. 그동안 고맙다 감사하다 말합시다. 자신보다 날 먼저 지켜준 당신 미안해요 사랑합니다.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난 듣기해 또 말랑말랑해 네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마지막에 또 장윤정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그 딸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노래도 막 불렀어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사실 뭐 여느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동원 군도 뭐 노래도 잘하는 건 기본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특히 효심이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가수예요. 효심이 많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노래도 보세요. 효도합시다 노래 부르고 본인들이 조부모 조 할머니한테 너무너무 잘하는 맞아요. 그런 학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가사 중에 네. 여백이라는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하. 얼굴이 잘생긴 사람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제 얘기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정동원 군의 저런 모습 보니까 제가 좀 할아버지 마음처럼 아버지 마음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귀엽고 저렇게 조그맣고 귀여운데 어떻게 저런 노래가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어른들이 즐겁고 힘든 마음을 저렇게 어린 나이에도 잘 표현해 주니까 네.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정동원 군 정말 앞으로도 변성기 지나면서 변하지 않고 쭉 저런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최진봉 교수는 예능감 뿜뿜 그래요? 자랑하고 있다가 막 그런 걸 올리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사실 정동원 군은 든든한 뭔가 이 지원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많은 형과 삼촌들이 있죠. 이명웅, 영탁, 그리고 그러네요. 2,000원까지 많은 이 형과 삼촌들이 보살펴주고 있는데요. 장민호 씨는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형들이 동원이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창훈 군은 같이 살자라고 얘기했고 또 영탁 씨는 여자라면은 결혼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자라고 해도 24살 차이입니다. 포기하시길 바라고요. 정동원 군이 이렇게 삼촌과 형들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예, 이게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정동원 군이 다 인성이 훌륭하니까 저렇게 형과 삼촌들이 다 무한 사랑 베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